박찬의 잡지사 6월호 첫 번째 페이지. 여름의 시작을 이분과 함께하게 됐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음악 라디오 신지의 영화음악의 신지의 특별 에디터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거장 제대로 알기 3부작 네.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I'm the king of the world! 잘하셨어요. 네, 네. 좀 웃어라도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했나요? 네. 무척 잘하셨습니다. 좀 미소라도 좀 띄워주시고. 미소. 바로 흥행의 제왕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두 번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명의 거장 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는 재미있죠. 그리고 이 재미가 어떤 마니아층만 위한 재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재미를 담고 있어서 흥행에도 성공을 한다. 그쵸.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어도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몰랐거든요. 라디오 오프닝에 나갔는데 네. 제임스 카메론이 처음 도입한 기술이 네. 포토샵이 되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임스 카메론도 어렸을 때부터 SF물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스필버그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16mm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이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그 무슨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걸 고안해서 하기도 했고 그 과학 기술을 접목한 영화 기법 기술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영화에 도입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중들에게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면을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요. 좋게 말하면 섬세함이고 중간으로 얘기하면 꼼꼼한 거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까칠해요. 작품들이 까칠하기도 하다. 굉장히 까칠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인간적으로 뭐 인품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작업에 대해서 자기 영화에 대해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까칠함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걸 최상의 것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카메론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장이라면 또 같이 해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임스 카메론의 필모그래피를 쓱 한번 우리가 스캔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터를 쭉 띄워드릴 텐데. 터미네이터는 야, 굉장하죠.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네. 있었고요. 원투가 특히 흥행을 했고. 그렇죠. 다음 작품. 에일리언 2. 요거는 굉장히 독특하게 에일리언 그 프리퀄로 만들어진 리들 스콧 거 말고 1편부터 4편까지가 하나의 시리즈이긴 한데 감독이 다 달라요. 네네.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흥행에도 성공했고 영화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비스가 어비스. 있었죠. 이 영화를 혹시 보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 최근에 하거든요. 요 근작이 아바타 물의 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비스부터 이어지는 이걸 보고 제임스 카메론은 물을 좋아하는구나 물의 이렇게 서사다.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89년부터 네. 이어졌다. 다음 작품. 타이타닉. 네. 방금 멋지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편집장님이 해주신 네. 그 대사가 여기서 나왔죠. I'm the king of the world. 네. 다음 근데 작품. 네. 타이타닉 하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바타 시리즈 공백기가 몇 번 있었고 이제 네. 최근에 아바타 2가 나왔죠. 예. 진짜 13년 만에 2편이 그러네. 나온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따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제임스 카메론 실제로 아바타 5편까지 자기는 기획을 다 마쳤고 그래요? 5편까지 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1편에서 온전해. 2편까지가 13년이 걸렸는데 네, 될지 파이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카메론 감독님. 잡지사 100만 구독자만큼 약간 허황된 계획처럼 보이는데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편수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조금 밀리는 감이 많이 있지만 안 만드셨어요. 네, 네. 다작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관객 수만 보면 흥행력만 놓고 보면 절대 밀리지 않는. 네, 그 미국의 어떤 사이트들 중에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들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IMBD라는 사이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정보를 찾으러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트뿐 아니라 다른 데서 보면 아마 세계적으로 역대 흥행 탑 10 중에 네. 거의 탑
탑5 안에 3편인가 들어가 있대요. 맞아요. 뭐 네. 타이타닉, 아바타 네, 시리즈. 아바타. 예.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미라는 게 보편적인 재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카메론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영상 기법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굉장히 네. 그 환상적인 세계이지만 현실 가치도 느껴지고 네. 이런 재미를 잘 추구하는 감독이면 틀림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재미와 어떤 기술력의 도약을 또 이끌어낸 그런 네. 감독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카메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카메론이 당연히 미국 감독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쵸.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캐나다 출신이에요.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17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어요. 가족이. 그래서 뭐 거의 뭐 미국인으로 살아왔고 미국에서 또 영화를 찍으시니까.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17살이면 어느 정도 이제 자아도 완성이 됐고 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 주변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로 많은 것들이 정착이 되고 고정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어쩌면 영화의 뿌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 혹은 철학이 이미 그 캐나다에서 많이 생겨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캐나다 영화 감독이나 이런 걸 살짝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도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여러 면에 걸쳐서 자신들의 그런 재능이라든지 추구하는 바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네. 캐나다 출신의 감독들은 유럽의 감독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고 미국 감독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 철학이 확실하다. 네, 철학도 확실하고 그 가치관이랄까 형성되어 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메론도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억지 춘향식이긴 하지만 영향을 그런 당연히 받았겠죠. 예, 어린 시절에 유년기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필버그 감독도 열 몇 살 때 영화에 그 관심이 생겨서 그때 8mm로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캐메론 감독은 그거보다 조금 뒷세저여서 그렇지 16mm로 영화를 진보했어요. 찍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 16mm 영화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이분도 정말 타고난 그런 영화적인 재능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16mm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도구 같은 것도 만들고 네. 특수 효과 같은 것도 자기가 고안해서 영화를 찍을 정도로 네. 재능이 있었고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의 그 영화들의 철학이랄까 베이스가 되는 그런 생각들을 들여다보려면 네. 이 카메론이 SF 영화 광이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네, 그리고 스필버그랑 카메론이랑 좀 비슷한 게 아버지가 공학자였고 어머니는 그 스필버그의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잖아요. 맞아요. 네. 이 어머니는 간호사이면서 예술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SF 소설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카메론 감독이 많이 읽어서 네.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력과 그렇죠. 예술성을 다 물려받았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임스 카메론은 사실 아바타나 어비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 SF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 같은 영화도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로맨틱한 드라마 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잘 만들어진 드라마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도 영화적인 기법이나 그 CG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정말 그쵸. 환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영화적인 기법이나 기술을 잘 도입한 감독이 아닐까. 결국 그 사이언스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데뷔작은 빛을 못 봤다고 들었어요. 폭망했죠. 폭망 정도입니까? 뭐였길래? 네. 이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를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를 보고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그렇죠. 과학에 SF에 SF 관심이 좋아했으니까. 있고 예, 완전히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영화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뭐 세월이 흐른 뒤에 로저 커먼이라는 B급 영화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감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화사에 이 사람이 취업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영화를 이제 배우고 네. 찍게 되는데 로저 커먼 영화는 아마 사실은 많이 접할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아시는 게 피라냐라는 영화인데 피라냐. 피라냐 원인데 그 로저 커먼 요걸 얘기하면서 또 B급 무비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리자면 우리가 B급 무비 하면 A급보다 못 미치는 좀 습작 같은 못 만든 영화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LP나 LP 그 음반을 보면 A면이 있고 B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B면에 있는 곡들이라고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음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영화도
영화도 똑같아요. 우리가 B급 무비라고 칭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저예산 영화를 B급 무비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독특한 컬트 무비랑은 좀 다른데 그런 걸로도 치부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B급 뭐 정서하면 그렇죠. 약간 예. 그 속된 말로 병맛이야 뭐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우열의 보시면 개념이 돼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로저 커먼의 그 영화사에 취업을 하는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 그래서 피라냐 2로 감독 데뷔를 하게 돼요. 아, 그래요? 근데 피라냐 로저 커먼의 피라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네. 카메론의 피라냐 2는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서 네.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로저 커먼 감독한테. 아니 내가 만든 피라냐 2는 왜 망했을까요? 네. 그랬더니 로저 커먼이 한 말이 그거예요. Hey 제임스, 피라냐를 날아다니게 하지 말고 물속에 두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상상력을 더 자극하고 돈도 적게 든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피라냐를 노출시켰구나. 그렇죠. 이게 약간 서스펜스랑도 의미가 있는데. 조스처럼 좀 숨어 다녀야 그렇죠. 되는데. 이렇게 슬쩍해서 음악만 이렇게 팍팍팍팍 깔아주고 네. 꼬리 하나 이렇게 슬쩍 하면 사람들이 저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데 피라냐가 너무 날아다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본체가 드러나서 네.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은데 이거 정체를 다 알아버렸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 제대로 배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지금 잡지사를 네. 방송을 하는데 어허. 이 아래 폭탄이 설치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 네. 근데 이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알아요. 이게 서스펜스거든요. 스릴은 뭐냐면 관객들도 몰라. 그러니까 같이 몰라. 예, 같이 약간 이게 히치콕 영화를 얘기하다 보면 꼭 스릴과 서스펜스를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피라냐 2도 제임스 카메론이 그때 너무 젊기도 했었고 네. 처음 만드는 영화고 그쵸. 피라냐도 일단 성공을 했었고 해서 그 포인트를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숨겨가면서 서스펜스를 자 여기 뭔가 있는데 뭔가 있어. 관객들은 뭔가 있는지를 알아. 근데 그 실체는 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나왔던 서스펜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메론 같은 거장도 시작부터 술술 풀렸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대신에 그 이상의 교훈을 얻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금의 카메론을 만든 엄청난 작품이 등장합니다. 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아하. 이거 얘기하면 에드워드 폴롱 얘기해야 되는데 2에 나왔던 존 너무 코너로 잘생긴 그 네, 아이. 소년. 그리고 터미네이터의 그 우정 이런 걸 또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 터미네이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터미네이터가 어떻게 모티브가 얻어졌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지금 폭망한 피라냐 2 만들다가 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네. 고열에 시달고 병을 앓았대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근데 꿈에서 기계 인간이 네. 불길을 해치고 그냥 터미네이터네. 네, 정말 나오는 장면을 꿈을 꿨대요. 아, 진짜. 그래서 거기서 이걸 내가 영화로 만들자.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구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비슷한 얘기가 이거는 진짜 Believe or Not 류의 이야기긴 네네네. 한데 믿거나 말거나. 예, 이런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있으면 우리는 좀 더 흥미가 생기잖아요. 네. 이게 옛날에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쥐가 너무 나왔나요? 가난해서 네. 다락방에 사는데 진짜 쥐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쥐 한 마리랑 친해져서 네. 자기 먹을 치즈 비스켓 요만큼 있는 거 나눠주고 하면서 그 쥐랑 정말 친분이 생겼는데 그걸 보면서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떠올렸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로또 1등 꿈보다도 더 귀한 꿈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제임스 카메론도 그 기계 인간이 이제 불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터미네이터 2를 요약본으로 짧게 보고 왔어요. 저 태어나기 전 영화라서. 그렇군요. 근데 저 하나 놀랐던 게 네. 그 우리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용광로에서 네네네네. 따봉하면서 네. 마지막에 들어갈 때 네. 전 거기서 아을비백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장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거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대사랑 장면이 워낙 유명해서 이렇게 네. 겹쳐지는 게 많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알비백이 아니었구나. 아니요. 저도 지금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있었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봄날은 간다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가 아니에요. 그럼요. 라면 먹을래요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뭐 작업용 멘트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라면 먹을래요? 진짜 이 은수는 배가 고파서 상우한테 진짜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었군요. 예, 진짜 배고픈 그렇게 사람. 했대요. 그래서 네. 둘이 그냥 라면 먹는 거고 이영애 배우님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터미네이터 1, 2가 엄청난 흥행을 대단했죠. 거두면서 네. 카메론의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86년에 나온 에일리언 2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스필버그의 E.T. 신재 에디터가 가장 좋아하는 스필버그의 작품 E.T.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외계 생명체와의 우정을 그렸다면 그렇죠. 카메론의 에일리언 2는
약간 좀 공포의 대상으로 외계 생명체를 그렇죠. 그리지 않았나. 이게 근데 에일리언 얘기하자면 요것만 따로 떼서 얘기할 만큼 또 많은데 사실 그렇죠. 짧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네. 에일리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퀄로 만들어진 리들리 스콧의 뭐 프로메테우스나 이거를 빼고 1, 2, 3, 4까지만 얘기를 그렇죠. 한다면 이게 감독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특이하다, 공유된 진짜. 그쵸 공유된 그런 세계관 우주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철학이 딱 바탕에 되어져서 감독은 다 다른데 주인공은 다 시고니 위버거든요. 네. 근데 요걸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서 각각의 개성이 다 들어있는 영화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의 시리즈로 봐도 손색이 없는 네. 정말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한 3편, 4편 가기도 어려운데 근데 1편은 79년이에요. 무려 이야.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고 2편은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만드셨고 3편이 장피에르 주네 그다음에 3편이 데이비 핀처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4편 장피에르 주네 이렇게 하면서 네. 각각 정말 다 이 네 감독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데도 하나의 시리즈로 매끄럽게 이어갔죠. 완성도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에일리언 2 제임스 카메론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에일리언의 정체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스멀스멀하다 이렇게 네. 얼굴이 확 보여지는 그치. 장면이 약간 나오면서 스타크래프트 저그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이거를 디자인한 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예요. 아, 그래요? HR 기거라고 오. 이쪽 SF 저처럼 러브크래프트 책 보고 네. 뭐 이런 크눌트시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인데 그래요? 기거가 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기체니까 메카닉이라고 하긴 이상하지만 로봇 물에서 다 메카닉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거라는 화가가 이 에일리언 디자인을 해서 처음에 선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진짜 외계 생명체의 어떤 그런 현현처럼 보였으니까요. 에일리언은 맞아. 얘기하고 참 많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일리언 2는 우리에게 다정하거나 친밀하거나 아니에요. 친해지러 온 전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에일리언에게 있어서 우리 이 지구의 휴먼은 네. 숙주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면 영화가 더 무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결국은 에일리언이 아직까지도 그 1편에 네. 그 감염돼서 온 사람 아, 이렇게 파열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에일리언이 팍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놀라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숙주라는 거. 잘 맞는 SF 영화는 이렇게 미래와 정말 약간 들여맞는 부분이 있을 때 그렇죠. 진짜 소름이 쫙 돋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에일리언 2는 또 대표적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97년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도 좀 비디오를 빌려보거나 조금 후회라도 네. 제임스 카메론을 왕으로 만든 영화가 세상에 나오는데 바로 네. 타이타닉이 네, 되겠습니다. 타이타닉 아까 그 대사 멋지게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때 아카데미에서 이게 11개 부문인가 상을 받으면서 조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카메론이 내가 세상의 왕이야라고 외쳤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야 위트 있다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카메론이 거기서 나중에 최근 인터뷰를 하면서 절대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자신이 만든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지 말아라. 이건 오그라들고 창피한 일이다.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사실 없었는데 사과를 했어요. 이분이. 내가 그렇게 괜히 말해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약간 완벽주의 성격이 있다. 그렇죠. 그거 하나 못 지나치고 네. 약간 그러니까 걸렸던 거야. 다 타이타닉을 보고 나중에 다 사람들이 그거 타이타닉의 잭의 대사래 이렇게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절대 이렇게 자기가 만든 영화 수상소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타이타닉 이제 잭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잭이 그린 로즈의 그림이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나체화? 네, 맞아요. 네네. 꼭 그렇게 집어서 말씀을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렇군요. 어린 나이에 보시기에는 참. 근데 그 그리는 손도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제임스 카메론의 손이고. 카메론의 손이에요? 네, 카메론의 손이에요. 대역 배우가 아니라? 대역 아닙니다. 직접 그림 그리는 그 장면을 다 그렇게 영화에다 그림도 집어넣었어요. 카메론이 그린 거고? 네. 와. 카메론이 직접 그리는 그 손이 영화 속에 그 손이 카메론 손이에요. 네. 디카프리오 손이 아니라.
아니라 야. 그리고 그 그림을 당연히 그렸고 그때 생각해 보면 네. 제임스 카메론이 그 엄마가 예술가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 같은데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실제로 어떤 스케치나 이런 영화적인 모티브나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할 때 그림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디테일하게 짜나 보네요. 그리고 잘 그리시고. 네. 예술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네. 이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요. 음흠. 이렇게 타이타닉이 카메론을 왕으로 만들었다면 이 시리즈는 카메론을 절대적 창조자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바타 시리즈 얘기를 해봐야죠. 아바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렇죠. 네. 아바타는 근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이분 얘기는 좀 이따 해야 되겠구나. 아바타는 사실 뭐 많은 상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봐서 뭐 그럼요. 역대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네. 이 아바타도 사실은 그 기술의 성과 아까 어도브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 우리가 지금은 많이 아시죠. 모션 캡처라는 그 기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폴라 익스프레스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네. 그 이전부터도 사실 이런 특수 효과나 특수 촬영에 대한 그런 니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들이 뻘쭘하게 혼자 막 이러고 네. 있으면은 그게 CG 입혀져서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게 조금 더 진일보된 게 바로 모션 캡처예요. 그래서 폴라 익스프레스를 보면 애니메이션들 굉장히 실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네. 반지의 제왕에서 그 골룸 네. 그렇지. 그분이 실제로 역할을 하면서 여기 네. 다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러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진일보된 모션 캡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아바타에서 이거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그 나비족의 그 모습을 구현해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정말 카메론 얘기하면 기술적인 성과 이런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내용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고 카메론 감독이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우리 뭐 아바타 이런 얘기는 벌써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이미 뭐 메타버스나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지만 네네. 그 메타버스가 생긴 것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미래에 대한 혹은 근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우주가 이 안에 머릿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구현해냈다는 게 엄청난 그렇죠. 거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처음 본 3D 영화가 아바타 1이었는데 그때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과연 아바타 5 프로젝트가 완수될 것인가 초미의 제발. 관심사입니다. 네. 근데 1편하고 2편이 사실 갭이 너무 떠서 5편까지 나는 구상하고 다 만들 중요한 건 거다라고 퀄리티죠. 하셨거든요. 몇 편까지 나오느냐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2편까지 했으면 구상이 이미 끝났다면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어느 정도 네.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좀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고요. 네. 사실 뭐 영화 감독도 그렇고 특히 뭐 만화를 그리시는 분도 그렇고 일생의 역작 나는 이거 하나만 한다.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카메론 감독님도 이제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 아바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작품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그 일본 만화 중에 총몽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총몽. 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근미래적인 그런 시각을 잘 구현해낸 걸작 중에 하나인데 네. 제임스 카메론도 역시 이 총몽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미 2000년에 네. 총몽 영화 판권을 샀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바타가 네.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네. 스케일도 크고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네. 그래서 결국 2019년인가? 네. 제가 볼게요. 2019년에 그 알리타 배틀 엔젤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어요. 네. 이게 그 총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아. 국내에서는 그다지 흥행하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또 총몽을 사랑하고 SF를 사랑하고 그래서 카메론이 요거는 이제 제작만 하시고 네. 로베르토 로드리게스가 메가폰을 잡고 영화를 만들었었죠. 총몽이라는 작품 한번 봐보시면 네. 좋겠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나저나 스필버그 감독은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뭐 드류 베리모 같은 배우의 대부가 되어줄 정도로 네. 이제 뭐 촬영장에서도 또 네. 작품을 통해서도 그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잘 전해지는데 아까 이제 제임스 카메론은 굉장히 일상에서 촬영을 할 때 좀 까칠하고 좀 괴팍한 느낌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임스 카메론의 촬영장에서 이야기를 보면 네. 그
패튼 장군이라고 혹시 아세요? 2차 세계대전에 전설적인 네, 전설적인 장군인데 네. 이분이 엄청 무섭고 까탈스럽게 소문이 났는데 네. 패튼 장군이다. 촬영장은 패튼 장군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케이트 윈슬렛은 예전에 출연료를 내한테 엄청 주지 않는 이상 나는 카메론 감독님하고는 못하겠어. 이럴 우리의 정도로. 로즈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게 약간 그 완벽주의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타이타닉 촬영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이분이 깐깐하게 했냐면 그 배에 그 식기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로고가 실제로 그 당시 그 타이타닉 호에 있었던 그 해운사의 로고였대요. 그거를 그 식기에 다 고증을 했구나. 예, 박을 정도로. 야. 예, 그 정도로 꼼꼼하고 네. 그리고 타이타닉의 러닝 타임이 2시간 40분인데 길죠, 길죠. 그게 실제로 타이타닉이 빙산하고 충돌해서 가라앉기까지의 시간이래요. 정말요? 그리고 와. 실제로 타이타닉 호가 천여 출항을 해서 정말 순조롭게 가다가 빙산에 부딪혔잖아요. 네. 부딪히는 그 와중에 배가 이제 끼기끼기하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하는 게 네. 37초인데 네. 그게 영화 속에서 똑같이 37초가 구현이 됐어요. 실제로도 그랬구나. 예, 그리고 굉장히 또, 이 사람은 정말 이러니 제작비를 엄청 썼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야외에 대형 수조를 만들어서 네. 실제로 그 타이타닉 안에 물 들어오고 이런 거를 거기서 촬영을 했거든요. 카테일이네, 카테일.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약간 그 운 좋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영화제의 뭐 프로그램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그러셨어요? 거기 소니 픽처스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같이 간 분들하고. 근데 그때 보면 스튜디오가 진짜 완전히 빈 스튜디오가 어마어마한 스튜디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때 설명 들은 게 여기다 모래를 채우면 사막이 되고 물을 채우면 바다가 되는 거야라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은 그거보다 더 스케일이 크게 야외 아예 그 스튜디오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타이타닉 그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때 그 세트를 실제로 물에다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카메론이 막 너무 약간 이제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네. 이거는 다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에 해야 돼요. 포커스. 이거 망치면 전 정말 죽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얼마나 긴장을 예산이 하겠어요. 있는데. 그치. 얼마나 긴장을 하고 와, 우리 이거 한 번에 그랬겠다. 못 가면 네.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까탈스럽고 완벽주의적인 카메론 감독과 같이 작업할 뻔했던 한국 배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게? 아시는 분이 정말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저는 고급 정보입니까? 제가 네. 이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항상 제가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혹시 사진 자료 나가나요? 네, 저건데요. 요 책이에요. 여러분들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렇게 분장하고 있으니까 저 모션 캡처 약간 강시 분장을 그걸 다 하고 받고 계시고. 있어가지고 모르실 텐데 바로 이분이세요. 김윤진 배우님. 김윤진 배우예요? 네. 이 책을 제가 우연히 김윤진 배우님의 인터뷰인가 뭘 보고 제가 김윤진 배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보니까 좋아해요. 2007년에 제가 책을 사서 봤어요. 김윤진 님이 쓴 에세이, 그러니까 자전 에세이인데 네. 여기에 쭉 보면 이분이 이제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미팅을 하고 오디션을 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 아바타의 원래는 제목도 일단 제목도 안 정해졌을 때 제임스 카메론과 김윤진 배우가 만났던 거예요. 오디션 때문에. 아까 저 사진에 아바타 오디션 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제임스 카메론을 보면 프로젝트 880이라고만 떠 있는 거예요.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은 아직 없고 네네.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 넘버가 880은 뭔지 모르겠던 880이 붙어 있고 그 설명에 최첨단 3D 특수 효과라는 설명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윤진, 제임스 카메론의 오디션을 보게 됐어. 그래서 정말요? 이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몇 마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나 그냥 짐이라고 불러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오디션을 보는 와중에 좀 전에 보신 저 모션 캡처 이거를 다 하고 이거를 찍는데 뭔지도 모르는 거죠.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나비족 중 한 명이었나 보네요. 조셀다나가 주연이었잖아요. 조셀다나 역할? 그 역할의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네. 자, 이런 걸 진짜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거죠. 진짜 몰랐어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폴라익스프레스의 3D 애니메이션에 구현됐던 그 모션 캡처를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더 진일보된 그런 야. 장비와 또 기술력을 갖추고 저렇게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김윤주님의 이 책을 보면 아까 제가 그림 얘기를 하면서 네. 왜 웃으세요 그랬잖아요. 네. 여기도 나오는데 쪽대본과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영화의 시작과 전개, 캐릭터를 보여줬는데 그게 고양이 얼굴을 한 반인 방수, 형상은 무섭고 기괴하기보다 오히려 아름다웠다. 아프리카를 연상시키는 의상의 긴 꼬리, 그는 그 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했다. 나비족이구나. 나비족이에요. 카메론이 그린 거예요. 네, 이게 만약 그래서 저는 이거 김윤준 배우님도 나중에 아바타 네. 보시면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야 내가 저거 오디션 봤었는데 만약에 조셀라나 대신에 김윤준 배우가 그 나비족의 여주인공을 맡았다면 그러게요, 진짜. 굉장히 색달랐을 것 달라졌겠죠.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임스 카메론과 김윤준 배우의 또 다른 그 재미가 뭐냐면 네. 이 타이타닉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타이타닉이 1999년에 전 세계적으로 개봉이 됐을 때 당연히 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나라 한국에서만 1위를 놓쳤어요. 아, 그래요? 당연히 1위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예. 왜 놓쳤냐면 그때 뭐 김윤준 배우님이 주연한 쉬리가 쉬리. 그때 개봉이 됐었어요. 또 요런 인연이. 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그 가족들이 또 한국 그 영화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어느 날 오디션 이제 계속 보고 저런 모션 capture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오셔서 쉬리 DVD를 내밀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박스오피스 1위를 못한 나라가 타이타닉이 1위를 못한 나라가 한국인데 알아보니까 쉬리 때문에 그렇대. 근데 너가 거기 히로인이었잖아. 사인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 한번 봐봐. 그런 느낌? 오디션 먼저 지원을 갔어요. 했으려나? 네, 먼저 오디션 보고.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이런 거 신기하네요, 조셀다나 진짜. 김윤준 배우 말고도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봤겠죠. 근데 그 중에 어쨌거나 김윤준 배우가 프로젝트 880에 네. 그 초기에 참여를 해서 제임스 카메론과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 어디서도 못 진짜 들으실 고급 얘기입니다. 정보입니다. 이거 신형은 매일 듣지 않는 이상 이건 어디서도. 못 신영에서는 이런 얘기 못 하죠. 신형에서도 얘기가 안 하는- 길어지니까. 야,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왜 카메론의 영화에 열광하고 카메론의 영화를 보게 되는 걸까요? 저희 공식 마무리 질문.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신지에게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는 땡땡땡이다. 저에게는 놀이터. 놀이터다. 네. 왜냐하면 저도 SF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도 드렸지만 카메론의 영화나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SF적인 그런 요소들이 깔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 갭을 줄여가면서 자기가 꿈꾸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제임스 카메론은 이게 뭐 힘든 일을 한다기보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구현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또 팬의 입장에서 카메론의 영화를 보면서 같이 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놀이터다. 놀이터를 선사해주는 감독이다. 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 영화 거장 제대로 후배한테 이런 칭찬 듣는 좋습니다. 것도 이색적이죠. 네, 좋죠. 영화 거장 제대로 알기 3부작 오늘 두 번째 주인공 제임스 카메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거장을 기대해 보면서 신지의 특별 에디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ll be back. 이게 레보가 I'll be back. 다시 오겠습니다. 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렇게